사랑하는 딸의 결혼식을 위한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 어른에게 가난한 집안과는 엮일 수 없다고 무시당한 딸의 아버지가 자신의 감춰왔던 힘과 재력을 공개하면서 사돈 집안을 철저하게 복수하는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의 심장부, 화려한 불빛이 잠들지 않는 도시의 한편에는 고즈넉한 역사를 품은 성북동이 자리하고 있었다. 고풍스러운 담벼락과 울창한 나무들이 어우러진 그곳의 정취는 속도와 경쟁에 지친 이들에게 잠시나마 숨을 고를 여유를 선사했다. 한수연은 바로 그 성북동의 한적한 골목길에 위치한 작은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는 차분하고 지적인 여성이었다. 그녀의 일상은 소박했지만 예술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람에 대한 따스한 시선으로 충만했다. 수연에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 아버지 한재호가 있었다. 재호는 성북동 일대에서 개인 택시를 모는 기사였다. 이른 새벽 집을 나서 늦은 밤에야 돌아오는 고단한 삶이었지만 그는 언제나 유머와 따뜻함을 잃지 않았다. 수연은 그런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다. 비록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부녀의 작은 빌라에는 늘 웃음꽃이 피어났다. 수연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낄 새도 없이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 올곧고 현명하게 자랐다. 그녀에게 불안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봄날 수연의 잔잔하던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친구의 소개로 진성건설 이사의 아들인 이현우를 만나게 된 것이다.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눈매를 가진 현우는 첫 만남에서부터 수연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재벌 2세라는 배경이 무색할 만큼 소탈하고 진솔한 그의 모습에 수연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현우 역시 화려하게 꾸민 여성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색깔과 향기를 잃지 않는 수연의 모습에 강하게 이끌렸다. 그는 값비싼 선물이나 호화로운 레스토랑 대신 수연이 좋아할 만한 작은 전시회를 찾아 함께 가고 낡은 음반 가게에서 함께 음악을 들으며 소박한 행복을 나누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계절이 바뀌는 속도보다 빠르게 깊어졌다. 함께 북악 스카이웨이를 걸으며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던 어느 날 밤 현우는 수연에게 진심을 담아 청혼했다. 수연 씨, 저는 수연 씨를 만나기 전까지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제대로 몰랐어요. 그저 부모님이 정해준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깨달았어요. 진짜 행복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소소한 기쁨을 나누는 데 있다는 걸.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그 어떤 길이라도 행복할 것 같아요. 수연의 눈가에 투명한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듯한 기쁨도 잠시 결혼이라는 현실의 문턱 앞에서 수연은 작은 불안감을 느꼈다. 자신과 너무나도 다른 현우의 집안 환경 때문이었다. 진성건설은 국내 굴지의 건설사였고 그의 부모님은 사교계에서도 유명한 인사들이었다. 그에 비해 자신은 택시기사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평범한 큐레이터일 뿐이었다. 그날 밤 수연은 아버지에게 현우와의 결혼 소식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딸의 얼굴에 떠오른 행복과 불안을 동시에 읽어낸 한재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평소와 다름없는 온화한 미소로 입을 열었다. 우리 딸 드디어 평생을 함께할 짝을 만났구나. 아비로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 그런데 한 가지 아비의 부탁을 들어주겠느냐? 네, 아버지. 뭐든지 말씀하세요.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도 우리 집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거라. 나는 그저 평범한 택시기사이고 우리는 이 작은 빌라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가족이라고만 하렴. 이것은 내가 만나는 그 사람과 그 집안이 돈이나 배경이 아닌 한수연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비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알아보는 눈에서 시작되는 법이란다. 아버지의 말에는 단순한 당부를 넘어선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수연은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그러기로 약속했다. 그녀는 현우를 믿었다. 그가 자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자신의 배경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그 자체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뿌리 아래에는 차마 떨쳐내지 못한 불안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 그림자는 곧 다가올 상견례라는 무대 위에서 짙고 선명한 형태로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될 운명이었다. 한재호가 딸에게 비밀을 부탁한 그날 밤, 그는 낡은 택시를 차고에 세우고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성북동의 작은 빌라 2층에 위치한 그의 서재는 거실의 소박한 풍경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것은 낡은 책들이 아니었다. 전 세계의 경제 동향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여러 개의 모니터와 수많은 투자 관련 전문 서적, 그리고 복잡한 자산 포트폴리오가 정리된 파일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다. 그는 성북동의 평범한 택시 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이자 투자 자문사인 대양 캐피탈의 숨겨진 회장이었다. 수십 년 전 그는 맨손으로 시작해 치열한 금융시장에서 자신만의 철학으로 막대한 부를 일구었다. 하지만 부가 쌓일수록 그는 돈의 허망함과 그것이 사람을 어떻게 변질시키는지를 뼈저리게 목격했다. 특히 사랑하는 아내를 지병으로 잃은 후 그는 화려한 세상의 중심에서 한 걸음 물러나기로 결심했다. 돈이 주는 편리함과 안락함 대신 노동의 신성함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싶었던 것이다. 택시 운전은 그에게 단순한 위장이 아니었다. 매일같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잊고 있던 삶의 본질을 되새겼다. 좁은 택시 안은 그에게 세상의 축소판이자 가장 진솔한 인간 군상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를 딸인 수연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와 사람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이번 결혼을 단순한 일륜지 대사로 보지 않았다. 이것은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대이자 딸이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와 그 가족의 진짜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가장 낮은 곳의 모습으로 그들을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상대를 속이기 위한 기만이 아니라 진실을 가려내기 위한 아버지의 깊은 지혜이자 마지막 관문이었다. 며칠 후 수연은 현우와 함께 그의 부모님께 드릴 작은 선물을 골랐다. 그녀는 고심 끝에 자신이 일하는 갤러리의 신진 작가가 만든 단아한 멋이 깃든 찻잔 세트를 골랐다. 화려하진 않지만 만든 이의 정성과 이야기가 담긴 선물이었다. 현우는 수연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녀의 안목을 칭찬했다. 우리 어머니가 분명 좋아하실 거야. 수연 씨처럼 센스 있는 사람은 처음 봐. 현우의 말에 수연은 잠시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약속 장소인 최고급 한정식집 운산의 거대한 문 앞에 섰을 때 그녀의 마음은 다시금 무겁게 가라앉았다.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코스 요리로 유명한 그곳은 수연이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곳이었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화려한 샹들리에와 값비싼 병풍으로 장식된 별실로 안내되었을 때 수연은 마치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방 안에는 현우의 아버지이자 진성건설의 대표인 이동진과 그의 아내 최명희가 먼저 와서 앉아 있었다. 이동진은 사업가다운 날카로운 눈빛으로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최명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채 인심 쓰듯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에는 온기 대신 서늘한 평가의 시선이 담겨 있었다. 수연은 애써 긴장을 감추며 준비해온 선물을 내밀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수연입니다. 약소하지만 저희 갤러리 작가님이 만든 작품입니다. 최명희는 찻잔 세트를 건성으로 받아들고는 옆으로 밀쳐놓으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고왔지만 그 안에 담긴 말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과도 같았다. 어머, 갤러리에서 일한다고 했나? 고상한 취미네. 그래서 아버님은 뭘 하시는 분이시라고? 현우가 다급하게 끼어들려 했지만 최명희의 눈빛에 입을 다물었다. 수연은 침착하게 하지만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개인 택시를 운전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최명희의 입가에 걸려있던 희미한 미소가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경멸이 담긴 눈빛으로 수연을 바라보며 마치 벌레라도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침묵을 지키던 이동진 역시 못마땅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길고도 혹독한 상견례의 서막은 그렇게 차갑고 잔인하게 열리고 있었다. 택시 기사라고. 최명희는 마치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듯 과장된 몸짓으로 되물었다. 그녀의 목소리 톤은 한 옥타브 높아졌고 그 안에는 경악과 무시가 뒤섞여 있었다. 옆에 앉은 이동진은 헛기침을 하며 찻잔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그의 굳어진 표정은 아내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어머 세상에. 우리 현우가 사람 하나는 착해서 별일이네. 집은 어디라고 했지? 설마 그 택시 기사분들이 많이 사신다는 뭐 그런 동네는 아닐 테고. 최명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예리하게 벼려진 칼날이 되어 수연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사람 하나는 착해서라는 말은 현우가 분별력 없이 여자를 만났다는 비난이었고 그런 동네라는 표현은 가난에 대한 노골적인 멸시였다. 수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대답했다. 성북동에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성북동? 최명희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듯 비웃음을 흘렸다. 아, 그 부자들 사는 동네 말고 언덕배기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쪽 말하는 거구나. 하긴 같은 동네라도 하늘과 땅 차이니까. 현우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나섰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수연 씨한테 결례입니다. 결례? 내가 틀린 말했니? 최명희는 아들을 매섭게 쏘아붙였다.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야. 내 아비가 이 진성건설을 어떻게 읽었는데 어디서 근본도 모를 집안하고 엮일 순 없지. 안 그래요, 사돈 되실 분? 그녀의 시선이 한재호에게로 향했다. 상견례가 시작된 이후 줄곧 침묵을 지키며 찻잔만 만지작거리던 한재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작업복 대신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 입은 양복 차림의 그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은 담담한 눈빛으로 최명희를 마주 보았다. 사부인 말씀이 맞습니다. 결혼은 중요한 일이지요. 의외의 순순한 대답에 최명희는 기세가 등등해졌다. 그렇죠? 그걸 아시는 분이 어떻게 따님을 이렇게 내보내셨을까? 어머니는 안 계시다고. 어쩐지 기본적인 가정교육부터가 안 된 것 같아서. 여자는 자고로 자라온 환경이 중요한 법인데 보고 배운 게 없으니 뭘 알겠어. 어머니라는 단어가 수연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렸다.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모욕은 참을 수 없었다. 수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싶었지만 옆에 앉은 아버지가 그녀의 손을 지그시 잡아왔다. 아버지의 손은 투박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단단한 위로를 전하고 있었다. 한재호는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래서 저도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딸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는 제가 가장 잘 압니다. 제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 딸이 사람을 돈과 지위로만 판단하는 집안에 가서 눈물 흘리며 살게 될까봐 몹시 걱정이 되는군요.
그의 말에는 택시기사의 비굴함이 아니라 딸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최명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감히 택시기사 따위가 자신에게 훈계를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지금 누구 앞에서? 사부인. 한재호는 그녀의 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끊었다. 귀한 음식을 앞에 두고 더는 무례를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동진과 최명희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당당하게 별실을 나서는 부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현우는 안절부절 못하며 수연 씨, 아버님, 을 외쳤지만 두 사람을 따라 나설 용기를 내지 못했다. 한정식집을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자 애써 참았던 수연의 눈물이 툭 터진 듯 쏟아져 내렸다. 아버지의 낡은 택시 조수석에 앉아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모욕감과 배신감 그리고 현우에 대한 실망감이 한꺼번에 몰아쳤다. 아버지, 저 결혼 안 할래요. 못하겠어요. 한재호는 아무 말 없이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깊고 고요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 자신의 딸이 더욱 단단해지고 현명해질 것이라는 사실 또한 믿고 있었다. 성북동으로 향하는 택시 안 부녀의 침묵 속에서 보이지 않는 거인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전조와도 같았다. 상견례가 악몽처럼 끝난 후 며칠 동안 한수연은 굳게 닫힌 조개처럼 자신의 세상에 틀어박혔다. 갤러리에도 병가를 내고 핸드폰 전원도 꺼놓은 채였다. 현우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애원이 담긴 장문의 메시지들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할 뿐이었다. 그의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그 진심이 어머니의 칼날 같은 모욕 앞에서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떠올리면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졌다. 수연아, 밥 먹자. 한재호는 쟁반에 정갈하게 차린 저녁 식사를 들고 딸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수연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딸의 곁에 앉아 함께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현우라는 그 청년 아직도 마음이 가느냐? 수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그녀의 어깨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의 잔해를 보여주고 있었다. 아비가 보기엔 그 청년의 심성 자체가 악한 것 같지는 않더구나. 다만 제 어미의 그늘이 너무 짙어 그 아래서 제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겠지. 온실 속에서 자란 나무는 스스로 비바람을 이겨낼 힘이 없는 법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아버지? 저는 이제 그 사람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요. 그 어머니를 다시 마주할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요. 한재호는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의 손에 박인 굳은 살이 왠지 모를 든든함을 주었다. 수연아, 문제를 피하는 것은 가장 쉬운 해결책이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다. 이대로 파혼하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평생 후회와 의문이 남을 수도 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미련 말이다. 그래서 아비가 한 가지 제안을 하려 한다. 수연이 의아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부모의 간섭이 없는 둘만의 공간에서 서로의 본 모습을 온전히 마주해 보는 거다. 그 속에서 그 청년이 진정으로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어미의 꼭두각시에 불과한지 너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다. 이것이 그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내 자신을 위한 마지막 시험이 될 게다. 아버지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딸이 상처를 딛고 스스로 일어서길 바라는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다. 수연은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현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남은 미련을 완전히 끊어내거나 혹은 깨어진 신뢰를 다시 붙여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수연은 현우를 만났다. 초췌해진 현우는 그녀를 보자마자 거듭 사과하며 매달렸다. 수연은 그의 사과를 받는 대신 아버지의 제안을 담담하게 전했다. 현우는 놀라면서도 한 줄기 빛을 본 듯한 표정으로 기쁘게 동의했다. 한재호는 수연에게 마포의 한강변에 위치한 깨끗한 투룸 오피스텔의 열쇠를 건넸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햇살이 잘 들고 두 사람이 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쾌적한 공간이었다. 이곳은 내가 오래전에 사둔 곳이다. 신경 쓰지 말고 편히 지내거라. 모든 것은 너희 두 사람이 채워가는 것이다. 수연과 현우의 위태로운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지만 둘만의 공간이 주는 안락함은 금세 그 간극을 메워주었다. 그들은 함께 가구를 보러 다니고 서툰 솜씨로 페인트 칠을 하며 둘만의 보금자리를 꾸몄다. 현우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달려와 수연과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었고 주말에는 밀린 빨래와 청소를 도맡아 했다. 그의 모습은 상견례 때에 무력했던 남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수연의 작은 습관 하나까지 기억하고 배려했으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최명희의 그늘에서 벗어난 현우는 다정하고 따뜻하고 든든한 연인이었다. 수연은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아버지의 말이 맞았을지도 모른다. 그 사람은 그저 방법을 몰랐을 뿐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심일지도 모른다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앉아 현우의 어깨에 기댄 채 수연은 위태로운 행복에 잠시 몸을 맡겼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평온한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거대한 아기가 탐욕스러운 아가리를 벌린 채 이 작은 행복의 둥지를 삼켜버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보금자리를 향한 예고 없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둘만의 보금자리에서 평온한 시간이 한 달쯤 흘렀을까? 계절이 바뀌면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탓이었을까? 혹은 그간 겪은 마음고생 때문이었을까? 수연은 지독한 몸살 감기에 걸리고 말았다. 온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다. 수연아, 정말 괜찮겠어? 오늘 중요한 회의만 아니면 회사 안 가고 옆에 있어 줄 텐데. 현우는 출근 준비를 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수연의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고 그녀가 먹기 쉽도록 따뜻한 죽을 끓여 머리맡에 놓아두었다. 괜찮아. 약 먹고 한숨 푹 자고 나면 나아질 거야. 어서 다녀와요. 수연은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현우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집을 나섰다. 혼자 남은 수연은 현우가 끓여준 죽을 몇 술 뜨다 말고 다시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깊은 잠에 빠져들면 좀 나아지리라 생각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딩동우 딩동우 고요한 집안에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연은 몽롱한 정신으로 현관문으로 향했다. 현우가 무언가 두고 갔나 싶어 무심코 문을 열었다. 그러나 문 밖에는 수연이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인물, 바로 최명희가 서 있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차려입은 채 팔짱을 끼고 경멸적인 시선으로 수연의 헝클어진 모습을 훑어보았다. 어머, 꼴이 이게 뭐니? 내 아들이 이런 데서 이런 꼴을 하고 사는 여자랑 붙어먹고 있다니. 기가 막혀서. 수연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최명희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수연을 밀치듯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집 안을 둘러보며 사방에 독서를 퍼부었다. 고작 이런 개미굴 같은 데서 산다고.
우리 현우방 하나 크기만도 못하네. 가구들은 또 이게 다 뭐니? 어디서 싸구려만 긁어 모았나 보구나. 쯧쯧. 그녀는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선반을 훑더니 미세한 먼지를 확인하고는 과장되게 인상을 썼다. 그리고는 곧장 냉장고 문을 열어젖혔다. 이게 다 뭐야? 즉석식품, 인스턴트 아이고 내 아들. 이런 것만 먹고 살았으니 얼굴이 반쪽이 됐지. 이러니 내가 잠을 잘 수가 있겠니? 수연은 어지러운 머리를 붙잡고 간신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그리고 예고도 없이. 어머니? 누가 내 어머니야? 아직 허락한 적 없는데. 그리고 내 아들이 사는 곳에 내가 오는데 무슨 예고가 필요해? 최명희는 콧방귀를 뀌며 수연을 쏘아붙였다. 그녀의 눈에 아파서 식은땀을 흘리는 수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듯 했다. 오직 자신의 아들이 이런 환경에 있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이런 여자에 대한 경멸만이 가득했다. 몸이 안 좋으면 병원을 가든지 아니면 친정에 가서 요양이라도 해야지. 이게 뭐니 아픈 티 내면서 남자 발목 잡는 것도 아니고. 하긴 너는 엄마가 없어서 이런 걸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겠구나. 여자가 몸 간수 하나 제대로 못하고 이러니 집안 꼴이 이 모양이지. 엄마가 없어서. 그 잔인한 말이 비수가 되어 수연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다. 지난 상견례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애써 봉합해 두었던 상처가 다시 터져 피를 흘리기 시작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가빠왔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떨렸다. 하지만 최명희의 아기는 멈추지 않았다. 뭘 그만해? 사실을 말하는데. 너 같은 애한테 내 귀한 아들 못 준다. 당장 여기서 짐 싸서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야. 최명희가 악을 쓰는 순간 수연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모멸감이 그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수연은 악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의 의식은 차갑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끝없이 가라앉고 있었다. 최명희는 쓰러진 수연을 보고 잠시 놀라는가 싶더니 이내 어머 별꼴이야. 쇼는이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차가운 병원 복도를 울리는 다급한 발소리. 회의 도중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뛰쳐나온 현우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응급실 침대에 하얗게 질린 채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누워있는 수연의 모습을 본 순간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쇼크와 급성 탈수 증상이라며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뒤늦게 도착한 최명희는 아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고도 도리어 짜증을 냈다. 유난 떨기는. 꾀병 아니야? 내가 몇 마디 했다고 저렇게 쓰러지는 애가 어디 있니? 정신력이 약해 빠져가지고.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수연 씨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현우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최명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무슨 짓? 사실을 말해준 것뿐이다. 저런 애는 우리 집안 며느리감으로 절대 안 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 그 순간 응급실 입구에 그림자처럼 한재호가 나타났다. 그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놀랄 만큼 침착했다. 그는 최명희와 현우를 스쳐 지나 딸의 침대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거칠지만 따뜻한 손으로 딸의 이마를 짚어주었다. 그 어떤 분노의 표출보다도 무거운 그의 침묵에 현우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수연은 다음 날 오전에야 의식을 되찾았다. 아버지가 마련한 1인실의 조용한 병실에서 눈을 뜬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곁을 지키던 현우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하자 수연은 힘없이 손을 빼냈다. 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어머니, 내가 다시는 못 오게 할게. 응? 그는 애원했지만 수연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병상에 누워 의식이 없는 동안 끝없이 반복되는 악몽을 꾸었다. 최명희의 경멸 어린 얼굴과 엄마 없이 자란이라는 잔인한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그 옆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현우의 모습도 함께였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남자는 결코 자신의 방패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랑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현우 씨. 수연이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 여기까지 해요. 수연아, 제발 내가 더 잘할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기회는 충분했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마포의 그 집은 기회였죠.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난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온실 속 세상일 뿐이었어요. 진짜 비바람이 불어오자 당신은 나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아니, 지킬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당신에게는 나보다 어머니가, 당신 집안이 더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약혼 반지를 빼내 현우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이젠 당신을 사랑했던 내 자신을 지키고 싶어요. 더는 비참해지고 싶지 않아요. 미안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한재호가 들어왔다. 그는 파혼을 선언하는 딸과 망연자실한 현우, 그리고 그들 사이에 놓인 반지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온화한 택시 기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깊은 슬픔과 차가운 분노가 뒤섞인 낯선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그는 먼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다. 그리고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현우에게 말했다.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던 것을 후회하네. 내 딸이 겪은 모욕과 상처는 자네의 그 나약함에서 비롯된 것이야. 방관은 때로 가장 큰 폭력이라네. 한재호는 현우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평범한 택시 기사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롭고 서늘한 위압감에 현우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이 일 이렇게 끝내지 않을 걸세. 자네 부모님께 직접 할 말이 생겼으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자고 전하게. 장소는 그분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집이 좋겠군. 내 딸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그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려줘야겠으니. 한재호의 선언은 모든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파혼 통보가 아니었다. 숨겨왔던 거인이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하는 싸움의 서막이었다. 병실 창밖으로 먹구름이 서울의 하늘을 빠르게 뒤덮고 있었다. 일주일 후 한재호와 한수연은 약속대로 이동진과 최명희의 집을 찾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라 시엘 팰리스의 펜트하우스. 사적인 용무로는 좀처럼 언론에 공개된 적 없는 그들의 성체였다. 엘리베이터가 고요하게 상승하는 동안 수연은 아버지의 옆모습을 보았다. 낡은 택시 운전석에 앉아있을 때와는 다른 고요하지만 강인한 기세가 그를 감싸고 있었다. 두려움은 없었다. 다만 이 지독한 연극의 마지막 막을 올리는 비장함만이 감돌았다.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자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는 내부가 드러났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다. 이동진과 최명희는 거실 중앙의 값비싼 이탈리아제 소파에 앉아 그들을 맞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히 이곳까지 찾아오다니 하는 오만함과 무슨 꿍꿍이 수작이냐는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어쩐 일이십니까? 파혼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 정리하면 될 것을 굳이 여기까지 찾아오시고. 이동진이 선수를 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유감도 담겨 있지 않았다.
최명희는 아예 수연과 재호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손톱을 매만졌다. 그리고는 가정부에게 들으라는 듯 말했다. 저분들 가시고 나면 소금이라도 좀 뿌려야겠네. 어디서 애군이 묻어 들어왔는지 몰라. 한재호는 그들의 무례에 동요하지 않고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마치 자신의 집을 둘러보는 주인처럼 여유로운 태도였다. 그의 시선이 통유리창 너머 서울의 야경에 잠시 머물렀다. 전망이 좋군요. 이 건물을 지을 때 남양의 일조권과 북쪽의 조망권 사이에서 설계팀이 꽤나 고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동진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설계라니요? 택시 기사분이 건축에 대해서도 아십니까? 택시를 몰다 보면 이런저런 분들을 다 만나게 되지요. 재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받았다. 그는 벽에 걸린 유명 화가의 추상화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김환기 화백의 작품이군요. 진품이라면 수십억은 좋게 할 텐데. 제가 아는 한 분이 이 작품의 초기 스케치를 소장하고 계십니다. 그분 말씀이 이 푸른색은 작가가 고향의 밤바다를 그리워하며 칠한 눈물 자국이라고 하더군요. 최명희는 자신만 아는 줄 알았던 그림의 일화를 술술 읊는 재호의 모습에 순간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 상대를 압도하기 위해 준비한 모든 장치가 마치 처음부터 그의 것인 양 무력해지는 기분이었다. 본론만 하시죠. 바쁜 사람들입니다. 이동진이 초조함을 감추며 쏘아붙였다. 원하시는 게 뭡니까? 위자료라도 두둑하게 챙겨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 순간 한재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소파에 앉는 대신 거실 중앙에 우뚝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돈이라 당신들 눈에는 모든 것이 돈으로만 보이는 모양이군요. 좋습니다. 그럼 돈 이야기를 해보지요. 재호는 품 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스피커폰으로 설정된 전화기 너머로 정중한 비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회장님, 분부만 내리십시오. 회장님이라는 단어에 이동진과 최명희의 얼굴이 굳었다. 김 비서. 지금 내가 라 시엘 팰리스 펜트하우스에 와 있네. 이 건물 전체의 소유권 등기부등본 원본과 내 개인 인감이 찍힌 서류 몇 가지를 즉시 1위로 올려보내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5분 내로 도착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즉시 대양캐피탈이 보유한 진성건설 관련 모든 주식과 채권을 전량 매도하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를 즉각 철회하게. 오늘부로 대양캐피탈과 진성건설의 모든 관계는 끝났다고 시장에 공시하도록. 회장님, 진성건설 건은 저희의 핵심 포트폴리오 중 하나입니다. 지금 철회하시면 진성건설은 내 말 안 들리나? 당장 실행하게. 전화가 끊어졌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이동진의 얼굴이 하얗게, 파랗게, 붉게 변해가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미친 듯이 맞춰지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진성건설의 최대 기관 투자자. 천문학적인 자금력으로 회사의 명운을 쥐고 있던 유령 같은 존재. 대양캐피탈. 그리고 그 수장이 지금 눈앞에 이 택시 기사. 당신이 한재호 회장? 이동진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최명희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남편과 재호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때 현관 벨이 울리고 김 비서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재호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중 가장 위에 있는 서류는 이 펜트하우스는 물론 라 시엘 팰리스 건물 전체가 한재호의 개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이었다. 한재호는 서류를 이동진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내 딸이 당신들에게 어떤 모욕을 당했는지 들었네. 내 딸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한 대가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걸세.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이 집, 이 돈, 이 모든 것. 사실은 처음부터 내 손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일세. 그는 수연의 어깨를 감쌌다. 일어나자, 딸아. 더러운 곳에 더 있다가는 내가 병나겠다. 회장님, 회장님 제발. 오해입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동진과 최명희가 그들의 발밑에 무너져 내렸다. 조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던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채 비굴하게 매달렸다. 하지만 한재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당신들이 무릎 꿇어야 할 상대는 내가 아닐세. 하지만 이미 늦었어.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들의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는 굉음과도 같았다. 그날 밤 금융가는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베일에 쌓여있던 대양 캐피탈이 대한민국 굴지의 진성건설에 대한 투자 전면 철회를 선언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다음 날 아침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진성건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곤두박질 쳤다. 매도 물량이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매수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동진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은행들의 대출금 상환 독촉 전화, 협력업체들의 아우성, 이사진의 긴급 소집 요구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호령하던 건설사의 대표는 이제 침몰하는 배의 선실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대양 캐피탈이라는 거대한 버팀목이 사라지자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허상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무리한 사업 확장, 과도한 부채, 분식회계의 흔적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진성건설은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최명희의 세상도 함께 무너졌다. 그녀가 주최하던 사교 모임에서는 연락이 끊겼고 백화점 VVIP 라운지의 문은 그녀 앞에서 닫혔다. 어제까지 그녀 앞에서 온갖 아양을 떨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벌레 보듯 피했다. 그녀의 가치는 진성건설 안주인이라는 직함과 남편의 돈이었을 뿐 최명희라는 인간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방식으로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했다. 결국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진성건설은 최종 부도 처리되었다. 이동진과 최명희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CL 팰리스 펜트하우스에서는 법원의 집행관들에 의해 쫓겨나야 했다. 값비싼 가구와 명품 옷가지들이 짐짝처럼 실려나가는 모습을 두 사람은 넋이 나간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새로 거처를 옮긴 곳은 서울 변두리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이었다. 햇볕 한 줌 들지 않는 곰팡내와 습기가 가득한 비좁은 공간. 화려한 샹들리에 대신 깜빡이는 형광등이 그들을 비추었고 부드러운 실크 카펫 대신 차갑고 끈적한 장판이 발에 닿았다. 최명희는 자신의 처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매일같이 울부짖었고 이동진은 술에 절어 절망을 잊으려 했다. 다 당신 때문이야. 그깟 계집애 하나 잘못 건드려서 우리가 이 꼴이 됐어. 시끄러워. 내가 그 애비 앞에서 주둥이만 함부로 놀리지 않았어도 사랑도 존경도 사라진 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원망과 혐오만이 남았다. 이따금씩 찾아오는 아들 현우는 죄책감에 고개도 들지 못했다. 그는 부모님의 몰락이 자신의 나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자책하며 괴로워했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하며 근근히 생활비를 보탰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최명희는 반지하 방의 작은 창문 너머로 빗물에 쓸려 내려가는 흙탕물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들이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 택시 기사와 딸의 살. 어쩌면 그들의 소박한 빌라와 따뜻한 저녁 식사가 자신들이 잃어버린 진짜 부가 아니었을까.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거인의 분노는 그들이 쌓아 올린 허영의 모래성을 흔적도 없이 파괴해버렸고
그들은 이제 폭풍이 핥히고 간 폐허 속에서 스스로의 죄를 곱씹으며 살아가는 벌을 받게 된 것이다. 바닥까지 추락한 후에야 이동진과 최명희는 자신들이 저지른 오만의 무게를 깨달았다. 절박함에 내몰린 그들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재호를 찾아 나섰다. 수소문 끝에 여의도에 위치한 대양 캐피탈 본사 건물을 찾아갔지만 로비에서부터 보안 요원들에게 가로막혔다. 며칠을 끈질기게 건물 앞에서 기다린 끝에 외출하는 한재호와 마주칠 수 있었다. 회장님, 제발 저희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이동진은 체면도 버린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한때 수천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최명혜 역시 화장기 없는 얼굴로 눈물을 쏟아내며 애원했다. 저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회장님. 사람을 몰라보고 저희 딸에게 아니 수연 양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한재호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동정심 대신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일어나시오. 당신들이 무릎 꿇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오.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용서를 비는 이유는 진정한 뉘우침 때문이 아니라 잃어버린 돈과 지위 때문이라는 걸 나도 알고 당신들도 알지 않소? 그의 말은 전곡을 찔렀다. 두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내가 투자를 재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오. 하지만 그것은 당신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예전의 오만한 괴물로 되돌려 놓는 것일 뿐.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가난을 죄악시하는 당신들의 그릇된 인격이 바뀌지 않는 한 나는 당신들에게 단 한 푼도 투자할 수 없소. 돌아가서 돈이 아닌 사람으로 사는 법부터 배우시길 바라오. 한재호는 그들을 뒤로 한 채 차에 올랐다. 그의 단호함 앞에서 두 사람은 더 이상 매달릴 용기조차 잃었다. 아버지에게서 길이 막히자 최명희는 마지막 수단으로 수연을 찾아갔다. 그녀는 수연이 일하는 성북동의 갤러리 앞에서 하염없이 그녀를 기다렸다. 퇴근하는 수연을 발견한 최명희는 사람들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수연 양 내가 다 잘못했네. 이 못난 늙은이를 제발 용서해 주게. 자네 아버님께 말씀 좀 잘해줘. 우리 현우 자네 아니면 안 된다고 이대로 가다간 우리 가족 다 길거리에 나 앉아 죽게 생겼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들을 구경했다. 수연은 당황스러웠지만 예전처럼 상처받거나 흔들리지 않았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은 그녀를 훨씬 더 단단하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녀는 무릎 꿇은 최명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일어나세요, 사모님. 길에서 이게 무슨 추태세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제가 왜 사모님과 사모님 가족을 위해 제 아버지를 설득해야 하죠? 사모님은 제 돌아가신 어머니까지 모욕하셨고 저를 병원에 실려가게 만드셨어요. 그때 사모님은 제게 진심으로 사과하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쉬한다며 비웃으셨죠. 수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저는 사모님 덕분에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의 품격을 보는 법을요. 그러니 이제 와서 제게 용서를 구하지 마세요. 저는 사모님을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아니, 용서하고 말고 할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아요. 그저 두 번 다시는 제 인생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수연은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하고 결연했다. 뒤에 남겨진 최명희의 절규와 울음소리는 더 이상 그녀의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깨어진 신뢰는 결코 되돌릴 수 없었고 돌아선 마음은 그 어떤 후회로도 붙잡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은 이미 끝난 뒤였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한수연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녀는 성북동의 작은 갤러리를 그만두고 아버지의 회사인 대양캐피탈에 입사했다. 그녀가 맡은 일은 단순히 숫자를 분석하고 투자처를 물색하는 것이 아니었다. 한재호는 딸을 자신의 옆에 앉히고 돈의 철학, 즉 진정한 불안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쳤다. 수연아, 돈은 강과 같단다. 고여있으면 썩지만 올바른 곳으로 흘려보내면 생명을 키우고 숲을 일구지. 우리는 그 물길을 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단기적인 이익을 좇는 투기꾼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와 미래를 가진 기업을 발굴하고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투자자 말이다. 수연은 아버지를 따라 새벽 시장 상인들의 소박한 꿈에 투자하고 재능은 있지만 환경이 어려운 청년 예술가들을 후원했으면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작은 벤처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물려주려는 것이 막대한 재산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돈의 선한 영향력, 즉 진정한 유산임을 깨달았다. 과거의 상처는 그녀를 더욱 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저녁 수연은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남대문 시장의 한 허름한 칼국수 집을 찾았다. 뜨끈한 국물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다. 식당 주방 한쪽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그릇을 나르고 있는 낯익은 얼굴. 초점 없는 눈과 거칠어진 손,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1년 전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최명희였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최명희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수치심,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며 뒷걸음질 쳤다. 자신을 비웃거나 경멸할 것이라는 생각에 몸이 굳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수연은 비웃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들끓던 분노와 복수심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연민과 세월의 무상함만이 남아있었다. 수연은 최명희를 향해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승자의 미소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겪어내고 마침내 평온을 찾은 자의, 상처를 넘어선 자의 담담한 미소였다. 수연은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향했다. 그리고는 지갑에서 두둑한 현금을 꺼내 주인 아주머니에게 건넸다. 아주머니, 저기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 오늘 하루 일당 제가 미리 계산할게요. 그리고 제일 따뜻하고 맛있는 걸로 저녁 식사 한 그릇 꼭 챙겨주세요. 제가 샀다고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식당을 나서는 수연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다 잊었다고 되뇌었다. 그 말은 상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스스로를 향한 진정한 용서의 선언이었다. 서울의 밤거리에 하나둘씩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수연은 이제 알 수 있었다. 진정한 품격이란 값비싼 옷이나 화려한 집이 아니라 타인의 허물과 과오를 덮어줄 수 있는 너그러움과 스스로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단단한 내면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진정한 유산을 가슴에 품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그녀의 미래는 그 어떤 펜트하우스의 야경보다도 밝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